안 돼. 찢지 마. 그게 어떤 집인데. 내가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아. 당장 그 종이 내놓지 못해. 아이고 사람 살려. 며느리가 시어머니 죽인다. 내 아들 집 문서가 찢어진다. 경쾌하다 못해 소름 끼칠 정도로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쓰던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다 못해 뒤집힐 듯 커졌습니다. 마치 제 손에 들린 것이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본인의 목숨줄이라도 되는 양 시어머니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컥하고 숨을 삼키시더군요. 평생을 자식 농사지어 떵떵거리며 살겠다던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제 손끝에서 두 동강, 아니 네 동강이 나버린 그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를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거실 바닥으로 주저앉는 모습뿐이었습니다.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 소리가 바로 남의 돈으로 생색 내려던 욕심쟁이의 최후입니다. 3억. 네, 무려 3억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평생 안 먹고 안 입어서 모아주신 피 같은 돈으로 마련한 제 명의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집을 모아둔 돈 한 푼 없이 사고 쳐서 장가가겠다는 시동생의 신혼집으로 내놓으라니요. 그것도 모자라 저더러 월세방을 구해서 나가라니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식을 벗어난 충격 요법만이 답이라는 걸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상황이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독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더군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그게 딱 우리 시댁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등기권리증을 찢어버리기까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저렇게 짐승처럼 울부짖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며느리 알기를 현금 인출기나 호구로 알았던 이 사람들에게 제가 날린 이 통쾌한 한방,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기막힌 반전까지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릴 사이다 전개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시월드와의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말도 안 되는 욕으로 소갈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가 10년 묵은 체증을 확 내려가게 해드릴 겁니다. 지금 제 발밑에서 엉엉 울고 있는 저 시어머니의 눈물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리고 찢어진 종이 조각 앞에서 저 인간들의 탐욕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세요. 사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거실의 분위기는 지금과 정반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 상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마치 왕비라도 된 양거만하게 차를 마시고 계셨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족끼리 내 거가 어디 있니? 형편 좋은 형님이 동생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아깝니? 라며 혀를 차던 그 표정, 아직도 생생합니다. 염치라는 단어를 국 끓여 드셨는지 아니면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뇌구조가 다른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펴시더군요. 제가 친정 부모님 도움으로, 그리고 제가 뼈 빠지게 야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이 언제부터 시댁의 공동재산이 되었던 걸까요? 예, 서연아. 너도 알다시피 내 도련님이 이번에 급하게 결혼해야 하지 않니? 여자가 애를 가졌다는데 길바닥에 나 앉게 할 수는 없잖아. 너희는 둘이 벌고 능력도 있으니 당분간 오피스텔 월세로 좀 가 있어라. 이 집은 도련님 주고. 마치 옆집 개에게 먹던 뼈다귀 던져주듯 뱉는 그 말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몰래카메라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빛에는 며느리의 재산권에 대한 존중이나 염치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금지옥엽 키운 둘째 아들이 번듯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이기심뿐이었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이 집 제 명의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고요라고 말했을 때 돌아온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시집 왔으면 내 것도 우리 집 귀신이지. 어디서 감히 명예 타령이야? 남편 내조 잘하는 게 여자의 도리인데 시동생 하나 못 거둬? 라며 밥상을 내리치시더군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과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지긋지긋한 가스라이팅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눈앞에서 파괴하는 쇼라도 벌여야겠구나 하고 말이죠.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난장판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고부 갈등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내 존엄과 내 가족,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피땀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방어전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떨리는 손으로 주워 담으며 이걸 어쩌나 이걸 어째. 내 아들 집이 날아갔네. 라고 오열하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자니 일말의 동정심보다는 서늘한 쾌감이 가슴을 채웁니다. 저 종이가 진짜 등기권리증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저 종이가 찢어지는 순간 시어머니의 억장도 함께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속에서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남편이요? 저기 구석에 서서 입만 뻐끔거리고 있는 저 남자 보이시나요? 엄마 치마폭에 쌓여 한마디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는 꼴을 보니 헛웃음만 나옵니다. 연애할 때는 세상 다정하고 듬직해 보였던 그 남자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저 엄마의 아들일 뿐이더군요. 제가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아니 우리 부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악녀가 되어가는 동안 그는 방관자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동조자였을지도 모르죠.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던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공포를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며느리 찍어 누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던 그 오만한 세상이 박살나는 공포 말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집어치우기로 했습니다. 호호 웃으며 내 어머니 하던 순진한 며느리는 이제 없습니다. 제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집문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찢어발길 준비가 된 독한 전사가 여기 서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시댁 식구들에게 베푸는 호의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3억이라는 돈이 누구 집게 이름도 아니고 그 돈이 어떻게 모인 돈인지 알기에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오프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아치고 시동생과 시어머니를 참교육했는지, 그리고 과연 이 난장판의 끝에 저 종이 조각의 진실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가슴 답답한 고구마 구간은 짧게, 그리고 톡 쏘는 사이다는 길고 강력하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하지만 너무나도 현실적인 우리네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분노 게이지 단단히 잡으시고 저와 함께 이 기막힌 시월드 탈출기를 시작해보시죠. 구독 버튼 꾹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그날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사실 저와 남편의 사이는 꽤나 좋았습니다. 아니, 좋았다기보다는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을 꿈꾸던 여느 신혼부부와 다를 바 없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우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남편은 화려한 말솜씨나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했고 제게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비싼 레스토랑보다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소박함이 좋았고 제 기분을 먼저 살피는 세심한 배려의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 부부에게 가장 큰 현실적인 벽은 역시나 집이었습니다. 양가 모두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에 저는 당연히 작은 전세빌라나 대출을 잔뜩 낀 채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역시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 늘 미안해하며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는 꼭 좋은 아파트에 살게 해줄게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으니까요. 사랑만 있으면 단칸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조금은 철없지만 순수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정 부모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은 저를 조용히 본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통장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억 원. 평생을 시장통에서 국밥 장사를 하며 살아오신 부모님이 어떻게 모으셨는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 거액이었습니다. 우리 딸 남들처럼 번듯한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해주고 싶어서 아빠랑 엄마가 10년 넘게 안 입고 안 먹고 모은 돈이다. 시집가서 돈 때문에 기죽지 말고 이사 다니느라 고생하지 말고 내 집에서 당당하게 살아라.
엄마의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정말 지독하게 사셨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셨고 명절 당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엄마의 손가락은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느라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였고 아빠의 무릎은 성한 날이 없으셨습니다. 그 3억 원은 단순히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젊음, 건강, 그리고 당신들의 인생을 갈아 넣어 만든 말 그대로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그 돈을 제 결혼 자금으로 내놓으신 겁니다. 저는 한참을 울다가 염치불고하고 그 돈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그 숭고한 희생을 거절하는 것보다 그 뜻을 받아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우리는 서울 외곽 신도시의 30평대 신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해온 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혼수와 예단을 하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었죠. 사실상 집값의 90% 이상, 아니 세금과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전액을 제 친정에서 부담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이를 생색내거나 무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그런 처가에 무한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입주 청소를 하던 날 텅 빈 거실 한가운데서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맹세했었죠. 장인어른 장모님께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게. 자기는 고생 안 시킬게. 이 집에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잘 살자. 그때 남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마음을 의심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의 피땀 어린 희생 위에 세워진 보금자리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그 따스한 집에서 저는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이 울타리가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해온 혼수 3억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부모님이 제게 선물해주신 안정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결혼 비용으로 단돈 10원 한 장 보태주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홀로 시동생을 키우시느라 여유가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기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단비조차 생략하라고 하신 친정 부모님의 배려로 시댁은 돈 들어갈 일이 전혀 없었죠. 저는 그저 남편과 저 두 사람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이 가난한 건 죄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견물생심이라고 했던가요? 친정 부모님의 뼈를 깎는 고생이 서린 그 아파트가 그저 아들 내외가 사는 넓은 집으로만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었지만 남편과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의 소유권이 묘하게 흐려지기 시작한 건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주말마다 시어머니는 굳이 저희 집으로 오셔서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네 집이 좋아서 그러시려니 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가 넓고 쾌적하다며 바닥을 쓰다듬으며 감탄하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처음에는 순박해 보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아유, 우리 며느리 덕에 내 아들이 이런 호강을 누리네라며 제 손을 잡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거듭될수록 시어머니의 말씀이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이렇게 넓은데 방 하나는 그냥 놀리는 거 아니냐? 사람 사는 온기가 있어야 집도 안 상한다. 이 아파트는 남향이라 겨울에도 난방비 걱정 없겠다. 우리 집은 우풍이 새서 뼈가 시린데.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지분을 주장하기 위한 밑밥을 까는 듯한 느낌, 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친정 부모님이 30년 넘게 국밥 냄새 배어가며 마련해주신 이 소중한 공간을 시어머니는 그저 운 좋게 얻어걸린 아들의 집 정도로 인식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난처한 표정만 지을 뿐 어머니의 뼈 있는 농담을 딱 잘라내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참 별소리를 다 해라며 얼버무리는 게 고작이었죠. 그때 남편이 조금 더 단호하게 처가의 도움을 강조하고 선을 그었더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 3억 원, 아니 친정 부모님의 인생이 담긴 이 아파트는 그렇게 서서히 탐욕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불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저희 부부의 일상을 덮쳐왔습니다. 평화롭던 우리 집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건
연락도 잘 안 하던 시동생이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인사하러 오겠다고 통보한 그날부터였습니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의 피와 땀이 서린 돈으로 마련한 우리 부부의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대출금 하나 없는 깨끗한 자가 아파트라는 울타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주더군요. 퇴근 후 남편과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우리 진짜 열심히 살자, 부모님께 꼭 효도하자고 다짐하던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얄궂게도 가장 행복한 순간에 예기치 못한 시련을 던져주곤 하더라고요. 그 시련의 시작은 예고도 없이 찾아온 시댁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호출을 하셨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의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맛있는 거나 사드리고 와야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평소와는 조금 다른 묘하게 들뜬 공기가 느껴지더군요. 거실 소파에는 제 시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남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 시동생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동생은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 준비한다, 사업 구상 중이다라는 핑계로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며 용돈을 타 쓰는 냉정하게 말해 전형적인 캥거루족이었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스마트폰 게임만 들여다보고 있고 형인 제 남편이 너 이제 뭐라도 해야 하지 않냐라고 충고라도 할라치면 입이 대빨 나와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정말 대책 없는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시동생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구석에 박혀있을 사람이 웬일로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거실 한가운데 앉아 싱글벙글 웃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 역시 평소보다 훨씬 상기된 표정으로 갈비찜이며 잡채며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내고 계셨고요. 뭔가 좋은 일이 있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화기애애한 적이 없었기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중 시동생이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형수님, 저 결혼합니다.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숟가락을 멈추고 멍하니 동생을 쳐다봤죠.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 사람이 결혼이라니요. 아니, 그 전에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결혼이라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결혼? 너 여자는 있어? 아니, 그보다 너 지금 모아둔 돈은 있고 직장도 아직 못 구했잖아. 남편의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에 시동생은 머리를 극적이며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답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사고를 좀 쳤어. 임신 3개월이라네. 이른바 속도 위반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혼전 임신이 흉은 아니라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두 사람이 가정을 꾸릴 최소한의 준비가 되었을 때 이야기 아닌가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자기 앞가림도 못해서 어머니 연금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덜컥 아이부터 가졌다니요. 게다가 상대방 여성분도 나이가 어리고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이 나와야 할 타이밍에 입안이 바짝 마르고 걱정부터 앞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당장 분유값은 어떻게 할 거고 살 집은? 보증금은 있어? 너 통장에 100만 원도 없잖아. 남편의 호통에 시동생은 입을 삐죽거리며 시어머니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철없는 아들을 혼내셔도 모자랄 판에 시어머니는 오히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나무라시는 겁니다. 예, 너는 동생한테 축하한다는 말은 못해줄 망정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아이가 생겼으면 축복이지. 우리 집안의 핏줄이 귀한데 얼마나 큰 경사냐. 남자가 살다 보면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러니 며느라. 저에게 동의를 구하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태연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아니, 이 상황이 정말 경사로만 보이시는 걸까요?
대책 없는 아들을 감싸고 도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답답한 마음에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장 결혼식 비용은요? 신혼집은요? 엄마가 다 해주시게요? 엄마 노후 자금 그나마 있는 거 다 털어도 전세 보증금도 안 나오잖아요. 남편의 말은 틀린 게 하나 없었습니다. 시댁 형편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 근근히 생활하시는데 그마저도 시동생 뒷바라지하느라 남은 재산이라곤 지금 살고 계신 낡은 빌라. 전세 보증금과 얼마 안 되는 보험금이 전부라는 걸 저희 부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주 묘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군요.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라. 다 방법이 있다.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어. 그리고 가족이 괜히 가족이니? 힘들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이지. 서로 돕고 산다는 그 말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불길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은근슬쩍 저에게, 정확히는 제가 입고 있는 옷과 가방, 그리고 우리 부부의 삶 전체를 훑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그 눈빛. 시동생은 한술 더 떠서 깐족거리며 거들더군요. 맞아, 형. 형은 대기업 다니고 형수님도 능력 있잖아. 동생이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 생겼는데 형이 좀 도와주겠지 뭐. 안 그래? 순간 울컥해서 한마디 쏘아붙이려는데 남편이 식탁을 탁 치며 야. 우리가 땅 파서 돈 버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아주 작정을 한 사람처럼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만들 해라. 밥상머리에서 이게 무슨 짓이니? 그리고 며느라, 너네 아파트 말이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시어머니 입에서 기어이 아파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아파트는 왜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자 시어머니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는 아무렇지 않게 마치 오늘 날씨를 묻듯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거기 34평이지? 방이 3개나 되고 둘이 살기에는 너무 넓지 않니? 관리비도 많이 나올 테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둘이 살기에 넓다니요. 그 집은 제가 결혼 전부터 친정 부모님 도움받아, 아니 친정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저편하게 살라고 사주신 제 명의의 집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왜 남의 집 평수를 따지고 방개수를 세고 있는 걸까요? 불길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좀 빌려달라는 수준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시동생은 옆에서 희죽거리고 시어머니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애써 감추며 인자한 척 미소를 짓고 계셨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어떤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희는 딱 좋아요. 나중에 아이도 낳을 거고 짐도 많아서 좁으면 좁았지 넓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제가 딱 잘라 선을 그으려 하자 시어머니의 눈매가 아주 잠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그래. 알았다.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요즘 전셋값이 워낙 비싸야 말이지. 동생네가 당장 갈 데가 없어서 걱정이 되니까 해본 소리다. 그냥 해본 소리라기엔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형제간의 우애, 장남의 책임 가진 자의 베풀 같은 단어들을 늘어놓으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과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분명 아까 식탁 위에서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주고받던 눈빛, 그리고 제 아파트를 언급할 때의 그 끈적한 목소리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능력 없는 시동생의 대책 없는 결혼 발표. 그걸 쌍수들어 환영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가진 것 하나 없는 그들이 믿고 있는 구석. 그 구석이 저와 제 친정이 해온 아파트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사이로 거대한 폭풍우가 우리 부부, 아니 정확히는 제 재산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는 서늘한 예감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약탈의 예고였으니까요. 불길한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말이
왜 하필 저에게는 이토록 정확하게 들어맞는 걸까요? 시동생의 결혼 발표가 있었던 그 주 주말, 시어머니는 대뜸 저희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평소라면 미리 연락을 주고 오시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마치 작정한 사람처럼 아침부터 현관 벨을 누르셨죠. 남편이나 저나 아직 잠도 덜 깬 상태에서 부랴부랴 문을 열어드렸는데 들어오시는 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물을 보러 온 것처럼 거실부터 주방 안방까지 샅샅이 훑어보시는 그 시선이 너무나 기분 나쁘고 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시동생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조금 융통해달라고 부탁하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저희 부부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된 도리로 축의금 정도는 두둑이 챙겨줄 생각이었으니까요. 차를 한 잔 내오며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시어머니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뜸을 들이시더군요. 그리고 내뱉은 첫마디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너희 집 참 넓고 좋다. 둘이 살기엔 너무 휑하지 않니? 저는 그저 웃으며 네, 그래도 나중에 아이 생기면 이 정도는 있어야죠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대답은 듣지도 않으시고 바로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동석이 말이다. 지금 가진 돈이 3천만 원밖에 없다는구나. 여자는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데 그 돈으로 서울 하늘 아래 전세방 하나 구하기 힘든 거 너희도 알지? 네, 요즘 집값이 많이 비싸죠. 그래서 다들 대출받아서 시작하고 그래요. 제가 남일 이야기하듯 원론적인 대답을 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시더니 대뜸 폭탄 선언을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말이다. 너희가 좀 양보를 해라. 동석이네 여기 들어와서 살게 해. 순간 뇌회로가 정지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동생 부부를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하라고요? 방 하나를 내주라는 건가 싶어서 되물었습니다. 합가하시라는 말씀이세요? 불편할 텐데. 아니, 너희가 나가라는 소리다. 너희는 둘이 벌고 능력도 있고 이미 살아본 집이니 미련 없잖아. 동석이는 이제 막 시작하는 애들이고 뱃속에 애까지 딸려 있는데 좁은 데서 시작하게 할 순 없지 않니? 너희가 잠깐 나가서 살면 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어서 멍하니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당황해서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나가라니? 하고 끼어들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들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오로지 저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 말이 틀렸니? 너희는 맞벌이라 월세 낼 능력 되잖아. 보증금 빼서 동석이 주고 너희는 회사 근처 오피스텔이나 빌라 월세로 들어가라. 어차피 이 집 명의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동석이네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빌려주는 셈 치면 되는 거 아니냐?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줘?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잊으셨어요? 이거 저희 친정 부모님이 평생 안 입고 안 먹으며 모으신 돈 3억으로 해주신 집이에요. 제 명의로 된 제 집이라고요. 그런데 시동생 신혼집으로 쓰게 저희 보고 나가라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정색을 하며 따지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는 무슨 계산이 그렇게 칼 같니? 내 집이 어디 있어? 결혼하면 다 한 가족이고 내 식구지. 내 친정 부모님도 사위 동생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그 정도 아량은 베푸시겠지. 너희가 월세 사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유난을 떨어. 동석이는 땡전 한 푼 없이 애 아빠 되게 생겼는데 형이랑 형수가 되어서 그걸 모른 척해.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 논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억지 주장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피땀 어린 돈을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퉁치고 날로 먹으려는 신보가 너무나 뻔히 보였습니다. 능력 없어서 사고 쳐놓고는 그 책임을 왜 착실하게 살아온 형 부부에게 떠넘기려는 걸까요? 심지어 저희가 월세로 나가는 걸 당연한 희생으로 포장하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절대 못 나가요. 아니, 안 나가요. 동석 도련님이 돈이 없으면 형편에 맞춰서 시작해야지 왜 멀쩡히 잘 사는 형네 집을 탐내요? 저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자 시어머니는 식탁을 쾅 내리치며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내가 지금 시어미 말에 토를 다는 거냐?
내가 나가라면 나가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너 이 집 4명이라고 유세 떠나본데 너 이 집 해올 때 우리 집에서 뭐라 그랬냐? 혼수 3억 해오는 거 당연하게 여겼어. 내가 우리 아들 같은 인재 데려가면서 그 정도도 안 해올 줄 알았니? 그러니까 이 집은 내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안의 재산이기도 한 거야.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의 논리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하고 말렸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내 아들, 내 손주 길바닥에서 키우게 두나. 너희가 정그렇게 이기적으로 나오면 나도 다 생각이 있다. 내가 아주 배가 불렀구나. 요즘 젊은 애들 이기적이라더니 내 며느리가 딱 그 짝일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는 숨소리를 내뱉으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셨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고요해진 집안에서 저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하다. 엄마가 노망이 나셨나 보다. 신경 쓰지 마라 하고 달랬지만 이건 단순히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눈빛, 두고 보자는 그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상식 밖의 요구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은 거절당했을 때 상식 밖의 행동으로 보복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의 방문은 섬하게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유하는 듯한 말투로 시작된 메시지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험악하고 집요하게 변해갔습니다. 업무 시간에도 늦은 밤에도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와 쏟아지는 카카오톡 폭탄. 내용은 한결같았습니다. 너희는 돈도 잘 벌면서 욕심이 목구멍까지 찼냐? 동생 살리고 집안 일으키는 셈치고 집 내놔라. 이번 주 내로 집 안 비우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단순히 아들의 결혼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보기에는 그 방식이 너무나 폭력적이고 일방적이었습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를 마치 맡겨놓은 물건 찾아가듯 내놓으라는 그 태도에는 며느리인 저에 대한 존중은커녕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중간에서 확실하게 끊어라. 안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남편은 어머니 전화는 받지도 않고 피하기만 급급했습니다. 남편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니 시어머니의 화살은 온전히 저에게로 쏠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단순히 전화나 문자로 괴롭히는 수준을 넘어서 시어머니는 정말로 제 일상을 파괴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차단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자 시어머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를 압박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를 굴복시켜서 제 입으로 네, 집 드릴게요 라는 말을 하게 만들겠다는 듯이 말이죠. 사람이 돈 앞에서, 아니 정확히는 남의 돈 앞에서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의 재산은 그저 내 아들이 누려야 할 공공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공공재를 차지하기 위해 시어머니는 선을 넘어도 아주 한참 넘는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회사 로비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을 때 제 심장은 발밑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찾아왔을까? 아니겠지 하고 애써 부정하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려는데 그 뒷모습이 팩 돌아서며 저를 발견하고는 소름 끼치게 웃더군요. 어머 며느리야. 전화는 왜 안 받니? 시어미가 궁금해서 직접 찾아왔다. 회사 동료들이 오가는 그 로비 한복판에서 시어머니는 짐승을 사냥하러 온 사냥꾼의 눈빛을 하고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말로 해서 될 사람이 아니구나.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 역시 악마가 되어야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면 모든 게 정리될 줄 알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니까 며느리가 정색하고 싫다는 의사를 밝히면 시어머니도 체면 때문에라도 물러서실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제 거절은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집착에 불을 지른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말 그대로 피가 마르는 생지옥으로 변해버렸거든요. 처음에는 회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죠. 새아기야, 내가 밤새 생각해봤는데 가족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겠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동생이 잘 살아야 형님네도 복 받는 거다. 처음엔 이렇게 점잖은 척 저를 타이르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제가 답장을 하지 않자 그 회유는 곧바로 협박과 저주로 바뀌더군요.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쁜 아침 시간부터 제 핸드폰은 진동할 틈도 없이 울려댔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통, 20통 순식간에 쌓여갔죠. 회의 중이라 전화를 돌려놓으면 곧바로 폭언이 담긴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시동생 앞길 막고 네 배만 불리면 마음이 편해? 형수가 돼서 시동생 장가가는데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다 된 밥에 재를 뿌려. 독한 년, 피도 눈물도 없는 년.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집안 꼴이 아주 엉망이 됐다. 하루에 전화 쉰통은 기본이었습니다. 차단을 해도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시누이 전화, 심지어는 이모님 전화까지 빌려서 발신번호를 바꿔가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손이 벌벌 떨리는 노이로제 증상이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막아보려고 시댁에 전화를 걸어 화도 내보고 사정도 해봤지만 시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너는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애미도 몰라보냐며 그깟 아파트가 대수냐 며느리가 해온 거라도 시집오면 다 시댁 귀신 되는 건데 어디서 건방지게 내 거를 따지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3억이라는 돈이 친정 부모님이 평생 안 입고 안 먹으며 모아주신 피땀 어린 돈이라는 사실은 시어머니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동생 기 살려주기 위한 재물로밖에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옥죄어오는 가스라이팅은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저를 마치 가족의 화합을 깨트리는 이기적인 여자로 몰아가더군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댁에 기둥뿌리라도 뽑아준다더라. 너처럼 계산적인 애는 처음 본다. 죽은 내 시아버지가 지하에서 통곡을 하겠다 등등.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로 제 죄책감을 자극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죄송해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걸 알기에 죄책감보다는 혐오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 온라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말 아침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던 평화로운 시간을 깨트린 건 쾅쾅거리는 현관문 소리였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문 앞에 서서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고 계셨거든요. 얼마나 세게 두드리는지 도어락이 덜컹거릴 정도였습니다. 문을 열어드리지 않자 복도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악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 문 열어.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못 오냐? 어디서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해.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것들아. 동네 사람들. 여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합니다. 아주 시동생 장가가는 꼴 못 봐서 환장한 년이 여기 살아요. 복도식 아파트가 아님에도 그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위아래층 이웃들이 무슨 일이냐며 내다볼 정도였습니다.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오고 남편이 나가서 사정사정하여 겨우 돌려보냈지만 시어머니는 가시면서 현관문에 가래침을 뱉고 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죠. 이 사람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알던 상식의 선을 이미 아득히 넘어선 괴물이구나.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일은 제 직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을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찾아왔는데 목소리가 너무 크고 막무가내라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설마 했는데 직장까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1층 로비로 내려갔을 때 제가 마주한 풍경은 정말이지 참담했습니다. 로비 한복판, 점심시간이 막 지나오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그 시간대에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짝다리를 짚은 채 서 계셨습니다. 저를 발견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로비가 울리도록 소리를 치며 달려오셨습니다. 어이구, 우리 잘나빠진 며느님 나오셨네. 아, 너 전화는 왜 안 받아? 시어머니가 웃으며 네가 그렇게 잘났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직장 동료들, 상사들, 타부서 사람들까지 모두 가던 길을 멈추고 쳐다보는데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만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나가서 얘기해요라고 팔을 잡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처럼 발을 구르며 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이 망하네. 시동생이 집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간다는데 지가 깔고 앉은 아파트 하나 내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그게 네 돈이냐? 다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이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시댁 식구들 다 굶겨 죽일 셈이냐?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이 벌어다 준 돈이라니요. 남편 월급보다 제 연봉이 더 높고 이 아파트는 온전히 제 친정 부모님의 노후 자금과 제 저축으로 마련한 제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저를 남편 등골 빼먹는 이기적인 여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시어머니를 제지하고 일으켜 세우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향해 삿대질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너 내가 오늘 끝장 볼 거야. 집 내놓겠다고 각서 쓰기 전까진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인다. 회사에 다 소문낼 거야. 네가 얼마나 독한 년인지. 결국 강제로 끌려나가시면서도 악다구니를 쓰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로비에 남겨진 저는 수치심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한 머릿속으로 한 가지 생각만 분명해졌습니다. 아, 말로는 안 되는구나. 좋게 해결하려던 내 배려가 저 사람에게는 약점이 되었구나.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예의를 지키려고 했던 제 노력이 저 사람에게는 그저 만만함으로 비쳤던 겁니다.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직장까지 쫓아와 내 사회적 체면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이상 이제 저도 며느리로서의 도리 같은 건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선을 넘어도 아주 세게 넘으셨습니다. 퇴근길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니 댁으로 오라고 해. 형님네 부부, 도련님까지 싹 다 모이라고 해. 오늘부로 이 지긋지긋한 사태 내가 끝낼 거니까. 제 가방 안에는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던 하지만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말입니다. 더 이상의 눈물도 호소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차가운 응징뿐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오늘 저녁 어머님과 도련님을 집으로 오시라고 일렀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며칠 내내 전화로 문자로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사람을 들들 볶아대던 시어머니는 제가 먼저 집으로 오셔서 얘기하시죠라고 하니 웬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드디어 백기를 들고 항복 선언이라도 할 것이라 착각하셨겠지요. 그도 그럴 것이 평소에 저는 싫은 소리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네 거리며 웃어 넘기던 순한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변하기 마련이고 밟으면 꿈틀하는 게 지렁이라지만 저는 지렁이가 아니라 독을 품은 뱀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인터폰 화면에 시어머니와 도련님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두 사람은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듯 당당하게 신발을 신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도련님은 벌써부터 이 집이 자기 집이라도 된 양거실 소파를 손으로 쓱 훑으며 형수님, 이 소파는 두고 가시는 거죠? 가죽이 좋네라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지만 저는 꾹 참고 식탁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차가 김을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차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시어머니의 시선은 제 입과 손끝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빛이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래, 생각은 좀 정리가 됐냐? 진작 이렇게 나올 것이지. 가족끼리 나 불키고 이게 무슨 꼴이니? 시어머니가 먼저 침묵을 깨고 거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죄인이라도 되는 양턱을 치켜들고 저를 내려다보시더군요. 옆에 있던 도련님은 낄낄거리며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형이랑 형수는 능력도 좋으니까 금방 또 좋은 집 구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당장 애가 나오게 생겼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형수님이 적선하는 셈 치고 좀 도와주세요. 네. 적선이라니요. 친정 부모님이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돈 3억 거기에 제가 결혼 전까지 악착같이 모은 돈을 합쳐 마련한 이 집이 그들에게는 그저 형수님이 베푸는 적선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 뻔뻔함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누런 대봉투를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확 커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저 봉투 안에 집문서와 인감도장이 들어있다고 확신하신 거겠지요.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식탁 정중앙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정말 원하세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봉투로 손을 뻗으려다 멈칫하며 대답하셨습니다. 원하고 자시고가 어디 있니? 당연한 순리대로 하자는 거지. 형이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돕는 게 가족 아니냐? 너희는 또 벌면 되지만 얘는 지금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핏줄인 우리가 모른 척하면 누가 챙겨? 어서 이리 내놔라. 등기 이전은 내일 당장 법무사 불러서 처리하자. 그러니까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이 집 때문에 우리 가족의 우애가 상하고 형제간의 의가 갈라지는 거네요. 제가 이 집을 쥐고 있어서 도련님이 불행해지는 거고요. 알면 됐다. 잔말 말고 서류나 넘겨.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엉덩이를 들썩거리셨습니다. 저는 봉투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바로 등기권리증, 흔히 말하는 집문서였습니다. 보안 스티커가 붙어있는 두툼한 권리증 표지가 나오자 도련님은 와. 드디어! 하며 환호성을 질렀고 시어머니의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마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조차도 제가 굴복하고 집을 넘겨주는 줄 알았을 겁니다. 저는 등기권리증을 두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요. 제 친정 부모님이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해주신 이 집 절대로 도련님한테 못 줍니다. 아니, 안 줍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소가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 이게 무슨? 하지만 어머님 말씀대로 이 집 때문에 우리 가족이 파탄날 지경이라면 차라리 이 집이 없는 게 낫겠네요. 누구도 가질 수 없게 사라지는 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그놈의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겠어요.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당장 그거 일이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식탁 위로 몸을 날리려는 찰나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양손에 쥐고 있던 등기권리증을 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찌익! 두꺼운 종이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의 정적을 찢어발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도련님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남편도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찢겨나간 권리증을 다시 겹쳐잡고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북북 찢어발겼습니다. 아, 안 돼. 내 집, 내 아들 집.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몸을 돌려 피하며 남은 조각들까지 잘게 찢어 공중으로 흩뿌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식탁 위로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의 머리 위로 힘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제 눈에 박혔습니다. 미친. 너 제정신이니? 지금 뭘 찢은 거야? 저게 얼마짜린데? 저게 어떤 집인데? 시어머니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허겁지겁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 찢어진 조각들을 이어 붙여보려 했지만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기갈기 찢긴 뒤였습니다. 어머님, 왜요? 어차피 제 명의로 된 집,
제가 찢어버리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세요? 도련님한테 줄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쓰레기통에 처박는 게 낫습니다. 이제 속이 좀 시원하시나요? 그토록 원하던 집이 눈앞에서 종이 쪼가리가 됐으니 이제 아무도 못 가지게 되었네요.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실 등기권 이증을 찢는다고 해서 집의 소유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재발급받거나 확인 서면으로 대체하면 그만이죠. 하지만 평생 부동산 거래라곤 해본 적 없고 그저 집문서라는 상징적인 물건에 목숨을 거는 옛날 분인 시어머니에게는 이 퍼포먼스가 세상이 무너지는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컬러 복사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실 테니까요. 도련님은 사색이 되어 형수, 진짜 돌았어? 이거 복구 안 되는 거잖아. 내 신혼집 어떡할 거야? 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저는 그런 도련님을 비웃듯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신혼집? 꿈 깨세요. 내 돈, 내 부모님 피땀으로 산 집입니다. 당신들이 숟가락 얹을 자격, 이런 어치도 없어요. 집문서가 찢어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세요? 저는 당신들이 내 마음 찢어놓을 때 이것보다 100배는 더 아팠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찢어진 종이 조각을 움켜쥐고 통곡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무능한 남편과 철없는 도련님.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저는 태연하게 식탁 의자에 다시 앉아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식어버린 차였지만 그 맛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쇼의 일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 반격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등기권 이증이 찢어지면 집이 날아가는 줄 아는 저 무식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줄 차례였으니까요.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식탁 위로 그리고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그 짧은 몇 초의 정적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핏대를 세우며 제게 소리를 지르던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붉은 기운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게 보이더군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아니, 세상이 무너지는 걸 목격한 사람처럼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토록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입을 떡 벌린 채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 표정, 정말이지 평생 잊지 못할 장관이었습니다. 내 집, 내 아파트. 시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온 첫마디는 저에 대한 걱정도 상황에 대한 수습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내 집이라는 단어뿐이었죠. 제 친정 부모님이 피땀 흘려 마련해 주신 그 3억짜리 집이 언제부터 본인의 소유물이 되었던 걸까요? 그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탐욕스러운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남아있던 마지막 일말의 죄책감마저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안 돼.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내가 돌았구나.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하겁지겁 긁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기괴하고 처절하던지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조차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조각난 종이들을 어떻게든 맞춰보려 애쓰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본인의 노후 자금이자 철없는 둘째 아들의 신혼집이 되어줄 그 소중한 문서가 휴지 조각이 되었다고 믿으셨으니까요. 사실 등기권 이증이 없어진다고 집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평생을 돈만 밝히며 살아오신 분이라 그런지 종이 쪼가리 하나에 목숨이라도 걸린 것처럼 구시더군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차피 제 명의로 된 집, 제 마음대로 처분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죠? 시동생한테 뺏기느니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잖아요. 제 차가운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도끼 가득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공포와 절망으로 얼룩진 얼굴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본능적으로 깨달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며느리가 예전처럼 네 하며 순종하던 그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집이 사라지면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될지도 모를 시동생의 미래와 본인의 안락한 노후 계획이 박살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바닥을 기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쪽으로 무릎을 꿇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꽉 부여잡으시더군요. 아가, 내가 잘못했다. 응, 내가 노망이 났나 보다.
잠깐 미쳤었나 봐. 이걸 다시 붙이면 괜찮지 않겠니? 응. 제발 이러지 마라.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우리 가족 살 길이 여기 달렸는데.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그 시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비굴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 손아귀 힘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 손길이 소름 끼치도록 혐오스러웠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니요.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뜯어먹을 게 있을 때만 며느리 취급하던 그 입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옷 더러워집니다. 제가 발을 빼려 하자 시어머니는 더욱 세게 매달렸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제 다리에 문지르며 통곡을 하시더군요. 서연아, 제발.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마. 동선에 안 들어오라고 할게.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냥 다 없던 일로 하고 우리 다시 잘 지내면 안 되겠니? 너 착한 애잖아. 시어머니가 이렇게 비는데 한 번만 용서해다오. 착한 애라뇨. 착해서 그동안 호구 잡혔던 거겠죠. 시어머니의 그 뻔한 레퍼토리, 내가 잘못했다 뒤에 숨겨진 그러니 다시 돈 내놔라는 속셈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면하려고 비는 척하는 것뿐 상황이 진정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시동생 타령을 하며 제 등골을 빼먹으려 들 게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시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지금? 너는 가만히 있어. 지금 집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자존심이 문제니? 서연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이 집만은.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시어머니와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 앞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묵직한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찢은 건 구청 앞 문구점에서 500원 주고 복사한 컬러 복사본이에요. 순간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을 다시 집어들어 멍하니 쳐다보시더군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도 못할 만큼 돈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으셨던 거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시어머니의 얼굴에 다시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복사본?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그 귀한 걸 찢을 리가 있니? 아이고 10년 감수했네. 시어머니는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서며 표정을 싹 바꾸려 하셨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감이라는 안도감이 얼굴에 스치더군요. 상황 파악 못하고 다시 기세등등해지려는 그 찰나 저는 차갑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좋아하실 거 없어요. 방금 던진 봉투 그게 진짜니까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시선이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 누런 서류 봉투로 향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혼 소장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결혼 생활 동안 겪은 부당한 대우, 폭언, 그리고 이번에 시동생 신혼집 명목으로 제 재산을 강취하려 했던 모든 증거가 담긴 녹취록과 정신과 진단서까지 싹 다 들어있어요. 시어머니의 입이 다시 떡 벌어졌습니다. 이번 충격은 아까 가짜 등기권리증을 찢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컸을 겁니다. 집을 지켰다고 안도하는 순간 그 집의 주인인 저와 영영남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걸렸다는 현실이 닥쳐왔으니까요. 이혼? 아니, 집 지켰으면 됐지 무슨 이혼이야. 우리가 가족끼리 좀 다툴 수도 있는 거지. 그걸로 소송까지 건다는 게 말이 되니? 가족이요? 어머니는 3억 들고 온 며느리가 아니라 3억짜리 현금 인출기가 필요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는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당신도 똑같아.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릴 때 당신 단 한 번이라도 내 편 든 적 있어? 중간에서 효자 노릇한답시고 나만 희생시켰잖아. 시동생? 속도 위반해서 결혼하는 게 자랑이야? 왜 능력도 없는 동생 뒤치다꺼리를 내 돈으로 해야 하는데? 나 이제 더 이상 당신네 식구들 감정 쓰레기통, 돈 줄 노릇 안 해. 남편이 다급하게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가 대화로 풀 수 있잖아. 어머니가 사과하셨잖아. 내가 잘할게, 응? 이거나.
더러우니까. 저는 남편의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는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그땐 변호사 통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낼 겁니다. 아, 그리고 시동생한테 전해주세요. 그 잘난 형수 덕 볼 생각 말고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라고요. 남의 돈 탐내다가 인생 종치지 말고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서연아, 서연아 하고 부르는 시어머니의 절규와 남편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저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원한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감옥에서 출소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복도 끝에서 들려오던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 그 소리는 제게 승전보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아니,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는 온전히 제 것이었고 그 거머리 같던 시댁 식구들은 제 인생에서 깨끗하게 도려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낸 소장을 받고 난 뒤 벌어질 그 집안의 파국, 그리고 주제 파악 못하고 날뛰던 시동생의 비참한 최후가 아직 남아있었거든요. 제가 준비한 복수는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그날 시댁 현관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느꼈던 그 서늘한 밤 공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해서 눈물부터 쏟았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군요. 제 뒤를 따라 나온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했죠. 당신도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고 싶으면 거기로 들어가. 대신 이혼 서류는 내일 바로 보낼 거니까.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그동안 효자 노릇하느라 아내 속 썩는 줄 모르던 그 남자도 눈앞에서 제 손으로 찢어발긴 등기권리증과 바닥을 기며 통곡하던 자기 엄마의 광기 어린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든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저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살 길을 찾은 거죠. 남편은 그 길로 시댁에 다시 들어가지 않고 저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어린애처럼 펑펑 울더군요. 자기가 그동안 무슨 짓을 방관했는지, 자기 가족이 얼마나 괴물 같은 욕심을 부렸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고요. 물론 그 눈물 한 번으로 지난 상처가 다 씻기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그날부로 시댁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도 변경했죠. 경비실에는 시어머니와 시동생 사진을 전달하며 절대 출입시키지 말라고 신신당부도 해뒀습니다. 그 후 들려온 소식은 예상보다 더 처참하고 그래서 더 통쾌했습니다. 시동생의 결혼, 아니 사기 결혼 시도는 그야말로 박살이 났습니다. 제가 난동을 부리고 나온 그날 밤 시동생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형수님이 미쳐서 집문서를 찢었다. 다시 재발급받으면 되니까 걱정 말하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친구분 꽤나 똑똑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는 독자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본 겁니다. 당연히 그 아파트 명의는 제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고 시동생 이름은커녕 시댁 식구 그 누구의 이름도 올라와 있지 않았죠. 게다가 근저당 하나 없는 깨끗한 제 자산이라는 걸 확인한 여자친구는 그 즉시 시동생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남의 집을 자기 집인 척 속여서 결혼하려는 사기꾼 집안과는 상종도 하기 싫다는 메시지 하나만 남기고요. 더 충격적인 건 시동생이 그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추진하면서 이미 여기저기서 대출을 끌어다 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이니 예물이니 형수 아파트만 믿고 흥청망청 카드를 긁어대고 제2금융권 대출까지 손을 댄 상태였던 거죠. 결혼은 파토나고 빚더미에 앉은 시동생은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어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직장도 없이 허세만 가득했던 놈이 빚독촉에 시달리니 집안 꼴이 어땠겠습니까? 매일같이 술 마시고 들어와 시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고 왜 형한테 돈 좀 더 뜯어내지 못했냐며 엄마를 원망한다고 하더군요. 금지옥엽 키운 둘째 아들이 빚쟁이가 되어 자기 등골을 파먹기 시작하자
그제야 시어머니는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건너 들리는 소문으로는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미 그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며느리 혼수 아파트를 뺏으려다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의절당하고 둘째 아들은 사기 결혼하려다 망했다고요. 시장 통해서 마주친 시어머니 지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요즘 밖에도 잘 못 나오고 나와도 고개 푹 숙이고 다닌다고요. 예전처럼 며느리 기강 잡았다고 큰 소리치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늙고 병든 몸으로 빚쟁이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골병이 들었다고요.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면 시어머니일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딱 알죠. 처음에는 야, 이 천하에 몹쓸려나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제가 아무 대꾸 없이 끊어버리고 차단하니까 나중에는 다른 번호로 걸어서 울고불고 빌더군요.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섭섭한 거 다 푼다 치고 한 번만 받아오. 내 도련님 지금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는데 형수가 돼서 그걸 보고만 있을 거냐라면서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돈 타령, 도련님 타령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니 일말의 동정심조차 사라지더군요. 저는 그저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누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업무방해랑 스토킹으로 신고하기 전에 끊으세요. 그리고 찢어버린 등기권 리증 걱정은 마세요. 그거 재발급 받는데 비용 얼마 안 들더라고요. 물론 아주머니 아들 줄 생각은 꿈에도 없지만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날 찢은 건 등기권 리증 원본이 아니라 컬러 복사본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사본을 만들어뒀던 건데 그걸 그렇게 요긴하게 쓸 줄은 몰랐네요. 남편한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나중에는 허탈하게 웃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멍청했다며 엄마와 동생의 그 탐욕스러운 연기에 속아 우리 가정을 깰 뻔했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습니다.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맛있는 요리도 해먹고 그 문제의 아파트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OTT 시리즈를 정주행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말마다 시댁에 불려가서 김장이다, 제사다, 시동생 생일상이다 하며 뼈 빠지게 일하고 감정 노동에 시달렸을 시간들이 이제는 온전히 저와 우리 부부만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일도, 명절이 다가오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입니다. 가족이니까 어른이니까 참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내 소중한 자산과 인생을 지킬 권리는 오직 나에게 있다는 확신을 얻었으니까요. 시댁과의 손절은 단순한 관계의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가끔 죄책감이 들지 않냐고 묻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단 1%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리고 물린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뿌린 탐욕과 무례의 씨앗이 파멸이라는 열매가 되어 그들에게 돌아갔을 뿐 제가 억지로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저 자신을 구원했고 늦게나마 정신 차린 남편까지 구제한 셈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과 착취 속에 참고만 계신가요? 희생하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내가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겠지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뼈저리게 겪어보니 진리더군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나 누군가의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답답한 현실 속에서 끙끙 앓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외치고 스스로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혼수 3억 아파트는 여전히 제 명의로 굳건히 지켜지고 있고 제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행복합니다. 악몽 같았던 10월들을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은 저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시원한 사이다 같은 반전과 평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